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하실 얘기는요, 지난번 얘기 이어서 이제 큰 틀 이해하시면 오히려 쉬워요. 이게 미술사라는 게 그냥 누구 어떻고 또 이상한 얘기들 갖다 붙이고 해서 어려운 것 같지만은 자기도 모르는 얘기 써는 게 많아요. 이게 쓴 사람들 이거. 이 실제로 그랬어요. 제가 봐도 이게 지금 모르는 얘기 다 쓴 거예요. 사실 그냥 베껴 써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얘기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211페이지. 그래서 211페이지. 미술사의 전환점에 대한 작품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걸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미술사의 전환점이라고 여기서의 전환점은 이게 형식적 전환점이에요. 큰 뜻으로 형식적 전환점. 그러니까 우리가 형식과 내용을 크게 나눠볼 수 있잖아요. 그죠? 일단 그래서 형식과 내용. 어떤 예술 작품이든 예술 작품이든 아니면 우리가 무슨 기술적인 공학적인 산물이든 뭐든 간에 형식과 내용을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 쓴 211페이지 쓴 서술의 기본 방식은 전환점이라고 했지만 형식적 전환점. 근데 제가 지난번에 이 질문 이제 하고 얘기하다가 중간에 이제 끝났는데요. 그 질문을 던지게 요구 아니겠습니까? 미술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 그죠? 이거는 내용에 대한 질문이에요, 사실은. 그죠? 내용. 그래서 이것도 얘기하면 너무나 길겠지만은, 그러니까 아주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길겠지만은, 그러니까 항상 근본을 이해하면 쉽습니다. 사실 그래서 근본은 몇 개 안 되는데, 그걸 좀 이해하려면 조금 시간 좀 걸리지만은,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술이나 이 과학이나 엄청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기 묘묘한 데서 나온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단순한 간단한 데서 나온 거거든요. 간단한 데서.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일단 질문을 던질 때 이렇게 이제 질문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미술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러니까 그 내용 한마디로 목적, 그죠? 미술이 목적이 뭐냐? 그래서 목적, 내용. 그래도 일단 정해야 할 게 우리가 그 미술이란 게 뭐냐, 그죠? 아트가 뭐냐라고 그랬을 때 아트는 이거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 그죠? 가시적인 것들 중에서 우리 가시적인 것들인데 이제 우리가 사람이 조립해 놓은 거, 편집해 놓은 거. 그래서 이 아트의 원래 어원이 조립하다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그죠? 우수한 학생들은 기억하시죠? 그죠? 원래 조립하다는 뜻의 아트가 AR이 그죠? 조립하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자인간 그죠? 우리 사피엔스부터 나오던 얘기잖아요. 인간의 본성부터 그죠? 그래서 이 조립 편집이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라고요. 우리가 편집할 수 있는 동물은 인간밖에 사피엔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음식도 편집해서 먹는다니까요. 요리라는 게 편집 아니에요. 편집. 음식을 편집한다. 근데 38억 년의 역사에서 음식 얘기 한 가지만 들고 가시겠습니다. 그러니까 38억 년의 생명의 역사에서 자신의 음식을 편집해서 먹는 동물은 없었어요. 근데 있을 이유가 없는 게 생명의 역사에 우리 진화라는 게 한편으로 나타나잖아요. 왜냐면 자기가 자기가 있는 그죠? 존재하는 환경에서 주변 사물들을 이용하고 그죠? 이용해서 살아남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변 사물을 가장 좋은 거 뭐냐면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있는 거 먹고 그죠? 나뭇잎 따먹고 과일 따먹고 돌아다니는 거 잡아먹고 그거 살면 끝나는 거지. 그거를 편집하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살아남으면 그냥 끝나는 거기 때문에 38억 년의 역사에서 자기가 먹는 것을 음식을 편집해서 먹는 동물은 전혀 없어. 사실상 없잖아요, 그죠? 편집한다는. 근데 우리는 음식을 편집해서 먹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정말 유일한 동물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그것도 아트인 거예요. 그래서 요리도 우리가 아트라 그러잖아요. 이거 맞아요, 아트입니다. 큰 의미에서 이 소문자 아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편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잖아요. 뭐가? 미적 가치가 달라지죠. 미적 가치라고 하죠. 어려운 말로 쓰면은 한마디로 맛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편집하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아트인 거예요, 아트. 그죠? 요리도 아트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편집해 놓은 거는 다 기본적으로 아트인데 원래 아트의 말의 의미가 조립하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아트의 반대말은 네이처가 되는 겁니다. 언급은 드렸으니까 일단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근본을 알면은 쉽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그런 식으로 조립해 놓은 거는 다 아트고, 그걸 우리가 굳이 나누자면은 그죠? 회화는 점, 선, 색깔들을 편집한 거 아니에요, 그죠? 점, 선, 면, 색깔들을 편집한 것이고, 조각은 3D로 이제 편집한 것이고, 공예도 3D 편집인데
또 구별을 해요. 굳이 오늘날에는 뭐 학과에서 이렇게 구별을 돼 있습니다. 공예과가 따로 있고, 그죠? 조속과가 따로 있고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건축학과가 따로 있고. 근데 어쨌든 다 이 조립한 거죠. 이것들은 3D 조립물이고 회화는 보통 2차원 조립물인데 어쨌든 조립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던진 질문은 그 내용 아니에요, 그죠? 그게 뭘 위해서 조립을 한 거냐, 그죠? 목적, 아트의 목적. 자, 그래서 그 목적이 원래는 이거였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한 예술이 출현한 이후에 한 4, 5만 년 동안 계속, 그죠? 4, 5만 년 동안 그냥 이거지, 이거. 그 만든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걸 조립했다면 조립한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목적이 있는 건데, 그죠? 실생활적 목적, 어떤 특정한 사회적 의미, 이런 거를 포함하는 건 요즘에 말씀드릴 겁니다. 그런데 요게 200년 전부터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뀌었다기보다는 200년 전에 새로 출현한 거죠. 새로. 그죠? 오로지 미적으로 감상되는 것 자체. 그냥 보고 감상하는 것 자체. 그거는 당연히 미술관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일상 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미술관 또는 액자 또는 좌대에 올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나중에 또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 얘기를 빨리 집중해서 하시면은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원래 요거를 그걸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소문자 아트하고 대문자 아트. 그러니까 소문자 아트가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의미예요. 그죠? 오래된 뭐든지 다 조립해 놓은 거는 다 아트고 다 기술적인 산물인 것들이고 편집해 놓은 것들은. 그다음에 요거는 한 200년 정도 된 그런 대문자 아트 구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예술에 대해서 형식과 내용을 얘기하던 스타일 뭘 얘기하던 결국에는 근본을 알면 쉬워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좀 전까지는 우리가 목적이란 말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목적의 반대말이 수단이에요. 수단, 그죠? 목적과 수단. 그게 또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이 형식과 내용이란 말도 바로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적으로 이해하면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다 따로따로 있는 논의가 아니라 다 하나로 연결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럼 우리가 예전에는 아트를 왜 만들었느냐? 그거는 어떤 거를 무언가를 리프리젠트, 그죠? 대신해서, 그죠? 대표하고 대신해서 만든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아트에는 어떤 뜻이라고 우리 말로는 뜻이라는 한 단어로 돼 있는데. 이걸 뭐 여러 가지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이거 아니에요, 그죠? 의미, 의도, 규범, 원망이라는 게 이제 원하고 바란다, 그죠? 뭐 누구를 탓한다는 게 아니라, 그죠? 자신이 소망하고 바라는 거, 소망하고 바라는 걸 담은 게 많잖아요, 우리가, 그죠? 특히 종교적인 기념물들이라든지 이런 거, 기념비 같은 건. 그다음에 스토리가 또 핵심이죠, 그죠? 스토리. 그래서 아트는 무언가를 전달하기 위한 이 매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걸 잘 생각해주세요. 시각적 매체, 그죠? 시각적 매체인 거죠, 매체. 그러니까 무언가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다, 수단. 그런 식으로 만든 거죠. 그냥 만든 게 아니잖아요, 아트라는 게, 그죠? 무언가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매체로 만들었다, 매체. 매체로 만든 거죠, 매체, 수단, 무언가.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결국 무언가라는 것은 그 내용을 말하는 것이고, 그 내용의 핵심은 이거 정신적인 거예요. 그죠? 정신적인 거. 우리가 정신적인 즉 사회적인 뇌로 파악 가능한 어떤 스토리나 어떤 규범이나 사회적인 의미, 의도 이런 그거를 이제 잘 요거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아트의 형식은 물론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내용 전달에 적합한 형식이면 되는 겁니다. 그죠? 내용 전달에 적합한 형식이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중세 성당의 벽화나 뭐 이런 것들은 스토리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죠? 중세 신자들은 이게 까막눈이니까 그죠? 글을 모르니까 벽화 통해 스토리를 잘 전달하는 벽화를 그리고 그런 조각을 만들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내용과 형식이란 말로 지금 또 바꿔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용과 형식. 그런데 요게 이제 한 200여 년 전부터 요렇게 됐어요. 여기에 바탕이 되는 게 많죠. 그러니까 아트는 그 자체로 감상하고 즐기기 위한 것이다. 그 자체로 감상하고 즐기기 위한 거. 물론 저기에는 한 가지 추가되는 게 있어요. 이게 또 뭐가 추가되냐면은, 추가되는 내용이 뭐냐면은요, 그 자체로 감상하고 즐기는 것에다가 이게 이제 그 자체로 이 재화라는 거예요. 재화.
요게도 중요한 성격이 이제 등장해요. 그 전까지는 그렇진 않죠. 그죠? 그것이 뭐 많은 것들이 가치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시장에서 거래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요게 한 200년 전부터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가 성립하면서 요게 아트 자체가 요거 자체가 그 재화, 그죠? 엄청난 재화의 담지물, 그죠? 돈으로 이렇게 환산되고 또 거래되고 가치가 변동하는 그게 됐다는 게 여기 아주 중요해요. 그 자체로, 그죠? 그림은 그림대로, 조각은 조각대로.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 같이 연결돼 있어요. 요거만 얘기하는데 그래서 안 돼. 사실 요것도 얘기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댕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죠? 어쨌든 요 얘기 일단 떼고 일단 요거만 보시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볼 때는 이거는 그 자체로 어떤 감상하고 즐기기 위한 것이라는 게 요게 그 일종의 그 표면적인 목적이죠. 표면적인 목적이고 실제 목적은 이거예요. 그죠? 한편으로 그렇다고 물론 이게 뭐 떨어진 건 아니겠지만은요. 이게 없다면은 그 자체로 재화로서의 가치가 없다면은 고갱이나 이런 그림은 애들 그림하고 별 차이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죠? 뭐 피카소 그림이나,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없다면은 이것도 사실 무너지는 거죠, 그죠? 현대 미술은 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요게 요 시스템이 앞에 말씀드린 거죠. 요거, 그죠? 요 어떤 시스템, 사회 제도, 그래서 여기 시장 시스템도 들어갑니다. 요 자체 중요한 건데, 그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명목상으로 내건 목적은 이거였고, 물론 출발점은 그거였어요. 출발점은 아트는 무언가를 리프레젠트하거나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궁극적인 목적. 우리가 이제 앞에서 그 배운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죠? 맞아, 이민석도 기억나시죠? 왜 목적과 수단의 연속성 하면서 기억나세요? 이민석? 그죠? 그 목적과 수단, 목적의 목적을 계속 물어 올라갔을 때 가장 끝에 있는 것. 그 자체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 자체 목적. 그러니까 파이널 엔드, 최종 목적, 궁극적 목적. 다른 말로 하면 예술을 위한 예술. 그래서 요게 시작점이 언제 시작된 거예요? 우리 여기서 책에 나온 거는 휘슬러. 제임스 휘슬러 기억하세요? 그죠? 제임스 휘슬러는 그죠? 자신은 어떤 대상을 그린 게 아니라 리프레젠트하려고 그린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그죠? 그죠? 이 색채의 실험이다. 그죠? 색채의 실험. 그러니까 그 색채의 시각적 특성들 을 가지고 미적 쾌감을 느끼면 끝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 휘슬러 얘기가. 그죠? 그게 벌써 19세기 중반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 200년 전에 결국 요 현대적인 아트 개념이 성립했다는 거지. 성립했다는 거죠. 그리고 당장 그때 벌써 보시면 아시겠지만 휘슬러 같은 경우도 뭐 유명한 사건이 뭡니까? 근데 자신의 그 작품을 그 비평가가 엄청 혹평을 하니까 거기서 소송 걸었잖아요. 소송. 그죠? 소송 건 이유가 뭡니까? 이것 때문이죠. 그죠? 비평가가 저렇게 내 작품을 혹평하면 내 작품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떨어져가지고 자신의 작품을 구입한 그 후원자들한테 저게 들어온 거야. 야, 이거 왜 떨어졌냐 해가지고 그리고 자꾸 들어오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소송을 걸은 거 아니에요, 소송. 근데 그 소송 걸은 이유는 이 문제가 아니죠. 결국 이 문제죠, 그죠? 이 문제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핵심은 이 현대의 대문자 아트에서의 핵심은 이제 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해 이후로 바로 그 전후로 휘슬러가 나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만해 휘슬러 바로 그 19세기 초, 중, 후반, 중반부터 이 우리 미술에서의 문제는 결국 형식이 되는 거예요. 형식. 이 내용보다는 형식으로 이제 옮겨가게 된 겁니다. 그죠? 내용보다 형식이 되고, 그래서 이 형식이란 건 뭐냐면은 결국은 시각적 특성이거든요. 시각적 특성은 점, 선, 면, 색채, 그죠? 요런 것만 가지고 이것만으로 미적 쾌감, 어떤 미적인 즐거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게 요게 그 모던 아티스트, 그죠? 현대 미술가들의 어떤 핵심적인 추구 방향이 됩니다. 방향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 예술가들은 이거를 담은 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를 담은 건 이거는 계속 해왔죠. 계속 해왔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주로 하는 건 뭡니까? 주로 하는 거는 그걸 이제 우리가 대중예술이라 그러죠. 이걸 이제 하이 아트라고 그러죠. 고급 예술이라 그러고, 그죠? 고급 예술, 엘리트 예술.
그죠? 우리 이민 선생님께서 하시는 저 고급 예술, 고급 예술이고 이건 이제 그러니까 대중예술들은 맨날 이런 거 전하는 거잖아요. 맨날 나 뭐 헤어져서 슬프다 어쩌다 뭐 이런 거 질질 짜는 거 대중예술들은 그런 거고 우리는 그게 아니라 그 자체로 그죠? 이 어떤 우리 이민 선생님이 어떤 그죠? 고음과 이걸 오가는 그 비브라토 이런 거 그걸 듣고서 감동을 느끼는. 근데 음악은 또 좀 달라요. 근데 음악은 더 뿌리가 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본성상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게 또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술가들 입장에서는 이게 음악을 쫓아가야 되는데 음악을 쫓아갈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우리 상세했었죠, 그죠? 자, 다시 정리하면은요, 이제 결국 이제 내용과 형식의 문제고, 그래서 미술이 무언가를 전달하는 매체로서 우리가 수만 년 미술을 해왔는데,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전달하는 매체로서, 그죠? 우리가 어떤 그죠? 이 전달의 매체로 수만 년을 해왔는데 여기 한 200여 년 전부터는 그 자체로 어떤 미적 쾌감을 주는 그러한 그 활동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요게 우리 뇌과학적으로 이렇게 대비가 돼요. 요것도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다 연결되는 겁니다. 뇌과학적으로. 좀 전에 역사적이라고 하면 뇌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요거 제가 이 반으로 나눴잖아요. 요거 우리가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죠? 우리가 미술은 시각예술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근데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이 말씀드린 적 있죠. 그죠? 시각예술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 뇌의 기능, 우리 뇌 전체의 기능을 봤을 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죠? 요 시각이 육신의 눈, 이게 뇌의 시각 피질이거든요.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점, 선, 면, 색을 인식하고 운동을 인식하는 이 대뇌 후두엽에 있는 이 커다란 이 시각 피질, 그거의 작동으로만 생각한다면은 3분의 1도 안 돼요. 실제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 작동은. 요거는 물론 이게 있긴 있어야죠. 이거 없으면 안 돼서 있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미술은 시각예술이라고 그러지만은 이거는 이 시각 피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마디로 망막에 맺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망막에 맺히는 문제. 망막에 맺히는 문제가 아니라 미술은 왜냐면 거기서 그 망막에 맺힌 걸 통해서 무언가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 수많은 동안 무언가를 전달해 왔거든.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 빨간 거, 요 내용이라는 측면에서 그 전달되는 내용은 그럼 뭘로 알아보냐? 내용을 알아보는 거는 이거예요, 이거. 사회적 지능이라는 거지. 우리 시각 피질로는 알아볼 수가 없어요. 전두엽이나 어떤 감정, 변형이나 이런 다른 쪽들이 작동하면서 저것이 무슨 의미다, 무슨 뜻이다라고 알아채리는 거는 뇌의 기능에서는 다른 거거든. 그래서 그거를 제가 마음의 시각이라고 한 겁니다. 그죠? 마음의 눈. 그거는 사실은 우리 뇌의 사회적 지능이에요. 사람들의 어떤 감정을 파악하고 사람들의 생각에 대한 의도를 파악하고 사회적인 의미나 규범, 그죠? 그런 것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이 사회적 지능, 요거 결국 이 뇌과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 형식적인 측면은 이제 이해되시겠죠? 형식과 내용을 나눴을 때, 그죠? 형식은 우리 시각 피질에서 그죠? 단순히 이렇게 점선, 면, 색채, 운동들을 파악하는 그런 뇌 부위 작동이라고 한다면은 그거 가지고는 미술이 성립하진 않아 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죠? 이 수만 년 동안은 이 전통적인 예술에서는 다 그것이 무슨 의미구나, 어떤 뜻이구나, 이게 다 사회적인 거거든요. 어떤 스토리구나, 사회적인 거거든요. 사회적인 지능. 요게 있어야만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만 이게 이런 뜻이구나 라고 해야 이제 미술이 성립하는 거였는데 200년 전부터 바로 요 시도, 그러니까 형식에 집중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형식, 시각적 특성, 이 시각 피질만 가지고 어떤 즐거움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시각적인 그죠? 특징들만 가지고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줘야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맨 아래쪽에 폴록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게. 그죠? 폴록이나 그래서 거기 이 페이지에 피카소 같은 거예요. 피카소 그림 같은 게 그래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카소 그림이나 폴록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이거 의미 없어요. 내용 없습니다, 사실. 내용 없어. 이거 그죠? 이 피카소 아메리카 와서 가지고 이거 거기 스페인의 어떤 나무들을 그린 것이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그죠? 형식적으로 이렇게 구성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뿐인 거지. 여기 어떤 의미와 내용 같은 게 사실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찾을 필요도 없고 그냥 오로지 요 작동, 요거의 작동에 왜 시각 피질의 작동, 이거면 충분한 거지. 이거를 작동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없다는 겁니다. 이거만 작동시키면 되고. 그래서 형식과 내용, 그 측면.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 내용이라는 것은 이제 그죠? 야, 그거 뭐냐? 뭐냐는 것이고, 이거는
그 형식은 how겠죠. how. 그죠? 어떻게? 예? 어떻게? 화면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 그죠? 그림을 이 화면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 그래서 어떻게 물음에 이 집중하게 된 게 이제 우리가 볼 그럴 내용입니다. 그죠? 이 what보다는 야 도대체 무엇을 그린 거냐? 그게 무슨 의미냐라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 앞부분 우리가 211페이지 보시면요 앞부분 것들 그죠? 이 지오토 그림이라든지 카라바조, 뭐 다비드, 그다음에 제리코, 그다음에 마네의 그림까지도 사실은 그 what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무엇을 의미하던가, 무엇 사회적인 어떤 의미, 사회를 비판하던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한다던가, 그죠? 규범 같은 게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피카소하고 그 폴로 같은 경우는 그거 없잖아요. 그거 없습니다, 이거. 어떤 사회적 의미나 상징성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요. 네. 우리 미술관 같은 데서 네.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딱 그림을 보는 순간 생각하게 되죠. 뭘 네, 그린 네, 걸까? 이게 뭐 그냥 아무리 그냥 뭐 면에 점 하나 이렇게 찍혀 있어도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뭐 생각을 하잖아. 이렇게 또 설명을 막 써. 그러고서 뭐 만약에 무죄라고 그래도 왜 무죄일까? 왜 생각하게 되잖아. 근데 그러면은 현대미술은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이거 그렇죠. 보면 되는 거야. 그렇죠.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려운 거죠. 그게 어려운 거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AI한테도 문제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사실 그거예요. 다연계적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우리 뇌는 진화할 때 이 자동적으로 이게 비의식적이라는 거거든요. 자동적으로 여기 제가 썼어요. 사회적 퍼즐풀이 돌입해요. 사회적 퍼즐풀이라는 게 뭐가 있으면은 좀 있지? 우리 뇌는 왜냐하면은 그런 뇌가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뇌가 살아남아서 우리는 이게 자동적으로 그냥 어떤 사물이든 그죠? 어떤 흔적이든 뭘 봐도 야 이거 혹시 모른다는 게 어떤 의도, 사람이 어떤 의도나 의미나 의도 뭐 그걸 가지고 해놓은 게 아닌가라고 일단 우리는 무조건 던지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이거는 심장 뛰는 거랑 똑같아요. 심장 뛰는 거랑 그걸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심장 우리 이게 우리 시스템은 의식적으로 작동하는 건 별로 없어요. 주로 다 비의식적으로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죠? 이 똑같은 말이니까 자동적으로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비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작동한다는 건데, 그 심장 뛰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 예를 들을 때 아침에 지하철 타고 올 때, 지하철에서 어떤 뭐 한 10분, 20분 이렇게 뭐 어떤 사람이 뭐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옆에, 그죠? 그럼 보면은 이제 대충 사람이죠, 그죠? 근데 어떻게 돼요? 우리 뇌는 자동적으로 그 사람 얼굴을 기억해요. 자동적으로. 이게 얼굴이라는 게 정보가 엄청나게 복잡한 정보거든요. 근데 자동적으로 기억한다네. 근데 물론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앞으로 평생 만날 일이 없죠. 이게 지하철 내리고 나면은 이제 아이들 좋아하는 노래로 이건 사건의 지평선으로 사라지는 거야. 노래 아시죠? 사건의 지평선. 그죠? 그 사람하고 나는 서로 사건의 지평선으로 사라져가지고 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들어가면 만날 일이 없어 앞으로 평생. 그런데 우연히 저녁 시간에 똑같이 지하철 탔는데 그 사람을 만났다 그래봐요. 보는 순간 아침에 봤던 사람이 금방 다 알아봐요. 근데 또 그런다 그래도 저 사람하고 나 앞으로 평생 볼 일이 없지, 이제 또 헤어지고 나면은, 그죠?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은,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 뇌가 얼마나 많은 이 에너지를 돌려야 되겠어요. 진짜 엄청 돌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뇌가 사용하는 에너지가 우리 몸의 전체 20%가 넘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동적으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우리는 그냥 사람 보면은 나랑 상관이 없어도 자동적으로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고 목소리 뭔가 특징들을 좀 기억해서 어쨌든 정보를 처리해서 나름 막 신비주의 저장을 하려고 막 애를 써요. 엄청난 자원을 들여가지고 나랑 전혀 저 사람 상관없으니까 기억하지 말자. 소용없어요. 한번 보면 바로 다 들어가. 그죠? 이미 자원을 써서 다 기억을 해버리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 뇌가. 저거 내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더라도 그냥 우리 뇌는 자동적으로 저거 혹시 뭐냐? 저거 왜 저렇게 해놨지? 우리가 그 대표적인 게 바나나 붙여놓은 거만 봐도 미술관 가서 야 바나나 이거 왜 붙여놨냐? 의미가 없는 건데도 그냥 이거 사회적 퍼즐풀이라는 말로 쓴 거예요. 퍼즐풀이. 그래서 저게 무슨 의미일까? 라는 걸 그냥 자동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미술이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없는데 찾으려고 하니까. 그거 의미가 없다니까요. 아니 피카소한테 당신 저거 왜 그러느냐 하면은 답이 없어.
할 수가 없지. 자기도 의미가 없으니까. 의미 없이 그냥 하지만 의미 없이 어떻게 그죠? 어떻게 하면은 독창적으로 이걸 그릴 수 있느냐라고 해서 그린 것뿐인 거지. 고용 피카소 하기나 그때 다시 또 정리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게 의미가 없거든. 그죠?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거 사실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칸덴스키 한 그림이나 다 예를 들어서 몬드리안 뭐 이런 그림 의미가 없다니까 이거. 그러니까 해설을 붙여놓은 거는 그 평론가들이 갖다 붙여놓은 게 불과한 것이고 실제로 의미가 없어요. 그것도 되게 어려운 말. 너무 어려워. 네, 어려운 말을 붙여놔야죠. 자기들이. 그래야만 이게 현혹돼가지고 이게 비싸게 팔리잖아요. 이게 그죠? 왜냐면 사람들이 그 뇌를 만족시켜야 되니까 만족시키면서 그 어려운 말을 또 써야 돼요. 그 어려운 말. 우리 미학과에서도 그 항상 제가 그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근데 어려운 말을 써야만 그게 또 차별성이야. 지적 차별성. 남들 모르는 얘기 해 자기가 이제 좀 유식한 티하고 이른다는 거지. 그래서 계속 뭐 어려운 말 개념들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게. 그 차별성 유지 때문에. 예? 그래서 남들이 알만하면은 또 새로운 개념 만들어가지고 야 이제 또 바뀌고 이거래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사실 의미 없어요 그거. 그래서 이걸 하려고 말한 게 그다음 픽션이라고 하죠. 픽션 지어낸 이야기 허구다. 사실 맞아요 허구거든. 그 없거든.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대충 이해되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그 현대예술을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그것도 나중에 이제 피카소쯤 할 때 정리해서 또 말씀드릴 텐데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우리 뇌는 자동적으로 이거를 따지는데 의미를 따지는데 실제로는 의미가 없는 결과적인 산물이거든. 똑같아 AI가 만들어낸 건 의미가 없어요. 얘가 의미를 이해하고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니까 이 공학 시스템은. 그런데 어떻게 돼? 뭘 만들어 놓으면은 야 이게 얘가 뭔가 똑똑하게 해서 뭘 알고 만들어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 우리가 자동적으로 생각하는 건 사실 얘가 뭘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가 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겠지만 너무나 과장돼 있고 또 잘못 이해되고 있다. 근데 그 잘못 이해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요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자동적으로 자꾸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AI가 뭐 예술해서 막 그려놓잖아요. 막 그려놓으면은 야 얘가 또 이번에 또 무슨 생각으로 그렸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실. 근데 사실 AI는 생각 없이 그냥 그죠? 그냥 기계적 작동에 의해서 그냥 산출한 결과물일 뿐인 거거든요. 그죠? 우리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산출한 뿐인데 우리가 의미를 자꾸 부여하고 거기에 뭐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할 뿐이라는 겁니다. 저희 어떤 신부님 강론 중에 AI 네, 설명을 하시면서 네. AI한테 물어볼 때 네. 존댓말로 물어보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네. 얘를 이렇게 존중을 해줄 필요가 없다. 얘는 뭔가 생각이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상대가 하는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네. 걔한테 존댓말을 쓰지 말라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걔를 이렇게 가치를 인정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존댓말을 함으로써 인격성을 자꾸 스스로 부여하는 거죠. 인격성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AI. 걔가 자기가 사람인 것처럼 인식하게 되나? 아니지 그건. 그러니까 그거는 전혀 다른 문제지만, 그러니까 내가 얘를 대하는 태도가 존중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위험하다고 공적으로는 하지 말라고 하시죠. 우리가 계산기 뭐 숫자 계산기를 존중 안 하잖아요. 그냥 뭐 계산기지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면 사실 되는 거거든요. AI도 우리가 뭐 이것도 할 게 많은데 어쨌든 나중에 또 하겠지만 우리가 수업 시간 할 게 많은데 어쨌든 바로 다 연결된 얘기입니다. 근데 그만큼 이거는 우리 뇌가 진화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자꾸 요걸 하기 때문에 사회적 퍼즐풀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되고 그러나 현대미술은 한 방향입니다. 방향은 이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빨리 이제 더 끝나 안 되니까 얘기가 엄청 길어지는데 이거 211페이지 얘기를 많이 하려고 했지만은 얘기를 하려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넘어가시고 바로 그 다음에 사례 보시면서 212페이지 보시면서 얘기하시겠습니다. 후기 인상주의. 뭐 후기라는 게 그냥 포스트라는 거니까요. 포스트 그죠? 포스트니까 인상주의 다음 다음 세대 바로 이어지는 다음 세대 포스트 임프레셔니즘. 그래서 색이 흐른다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색이 흐른다는 게 이게 우리가 뭐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아까 색이라는 말을 바꾸면 색이 흐른다는 말을 색 대신 바꾸면은
음악이 흐른다. 그죠? 음악이 흐른다 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음악과의 대비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시작된 것 중에 한 가지가 음악이 흐른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음악이 흐르면 감정이 흐르죠. 그래서 미술가들은 색을 흐르게 해서 감정이 흐르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때 말씀드린 음악과 미술의 그 관계를 추구했다는 시슬러의 얘기입니다. 아까 저 얘기 맞아 안 했구나.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여기 생각해 보시면요. 근데 이게 또 이제 아까 말한 독특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연계의 기본 모드, 그러니까 기본 38년의 역사 동안 자연계의 기본적 모드는 무엇이든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가 그 자체로 즐거움을 촉발하는 것, 그 자체로 쾌락회로를 자극하는 게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따지면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원래 자연계의 기본이라는 거죠. 이거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자연계의 기본 모드가 그렇다는 거예요.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가 그 자체로 쾌락회로를 자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지각 오감이라서 오감이고 요게 육감이죠. 육감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그죠? 육감이 이거잖아요. 육감이라고 해서 그 마음으로 이제 직감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러니까 오감이라고 해서 이게 맨 처음 발달한 게 이거거든요. 후각, 그죠? 후각. 우리 뭐 아메바도 후각이 있는 거지. 아메바도 단세포 아메바도 주변의 화학적인 성분을 탐색해요. 그래서 화학적인 성분, 그 분자, 그죠? 분자들의 흐름을 가지고 그거를 자기가 이제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후각이 제일 먼저 반응하는 거. 근데 후각은 그 매체 자체가 그죠? 그 후각 냄새, 그 냄새 자체가 그냥 맡으면 즐겁잖아요. 즐겁고 싫고 이러는 거잖아요. 또 미각도 마찬가지로 미각도 그냥 먹으면은 그냥 이제 후각 바로 미각이죠. 그냥 느껴지는 거 아니겠어요? 또 촉각도 매체 자체가 그죠? 이게 차가운 거 되면은 차가워하고 따뜻한 거 되면 따뜻하다고 그 자체로 그런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매체가 지금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미술이 지금 그죠? 미술이 그 전에는 무언가를 전달하는 매체, 그래서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매체로 수만 년 왔는데, 근데 현대 아트 한 200년 전부터는 그 자체, 그러니까 이거는 매체거든요. 매체의 특성, 그래서 매체의 이건 시각 매체니까 시각적 특성만 가지고 어떤 쾌감을 불러일으켜서 된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그게 원래는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시각적으로 뭐 시원한 광경을 본다든지 말이죠. 어떤 색깔을 보면은 어떤 감정을 느끼고 그거는 그 자체로 즐거움을 촉발하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모든 매체가 원래 그랬는데 청각도 그렇고요. 청각은 음악하고 연관되죠. 시각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사피엔스만이 상징 능력을 가지고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매체를 후각이든 미각이든 촉각이든 청각이든 시각, 특히 청각 시각, 그죠? 청각이나 시각이란 청각 매체와 시각 매체. 청각 매체가 이제 언어겠고 우리 말로 하는 음성 언어고 시각 매체가 그죠? 이런 아트고. 사실 그래요. 청각 매체는 언어고 시각 매체는 아트입니다. 그 언어와 아트를 통해서 무언가를 전달하기 위한 그 매체를 수단으로 사용해주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상징 능력 우리는. 그래서 1호부터 38학년의 생명의 역사에서 다른 존재들에게는 존재하지 않았던 문화와 문명이 비롯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독특한 거예요. 우리는 다른 존재들은 다 그냥 그 매체 자체를 느끼고 거기에 그냥 반응하는 거죠. 그 자체에 대해서 매체라는 게 뭐 딴 게 아니잖아요. 그냥 사물이지, 그죠? 근데 우리는 그 매체에 어떤 담긴 의미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의미를,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다못해 강아지한테 강아지 케이크 선물, 강아지야 너 뭐 그 하면은 거기에 강아지는 그냥 그거 자체가 맛있는 거잖아요. 막 달려들잖아. 왜 우리는 거기에 의미를 담았지? 아니야 너 이거 촛불 킨 다음에 먹어 이런 식으로, 그죠? 의미를 담았다는 거.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매체에 그냥 먹을 미각적인 대상에 불과한데, 근데 우리는 의미를 담았다는 거지. 뭔가를 전달하는. 이거 생일 케이크다라는 식으로. 이거 우리 사피엔스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사피엔스만의. 자, 그래서 원래가 그렇다니, 원래. 그래서 우리 청각도, 음악은 이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그러니까 여기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이 흐른다는 게, 색을 왜 흘리겠어요? 목적이 뭐겠어요? 목적이. 무언가를 전달하기 위한 게 아닌 거예요. 그죠? 그죠?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전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매체로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매체 그 자체로서 감정이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 감정을 이발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음악은
음악은 유래가 깊기 때문에 음악이 흐르면은 우리의 감정도 흐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왜 그렇죠? 음악을 들으면은 감정도 흐른다. 음악은 운동 상태거든요, 항상. 운동 피지를 작동시켜요, 운동. 그러니까 모든 음악은 다 운동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그죠? 음악은 운동하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1악장, 2악장 이것도 다 우리가 무브먼트라고 그러고, 그죠? 무브먼트. 첫 번째 움직임, 두 번째 움직임. 아니, 움직임. 모든 게 다 리듬, 멜로디 다 그 움직임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움직임. 그래서 음악은 원래 움직임에서, 우리 운동에서 비롯된 겁니다, 음악은 움직임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은 감정이 흐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감정은 몸의 상태에서 비롯되는 거고요. 몸의 상태. 기본적으로 감정의 근원은. 그래서 음악이 흐르면 감정이 흐른다. 그러면 사람들이 음악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래서 감정. 마찬가지로 우리도 미술도 그래서 이 사람들의 감정을 흐르게 하려면은 가장 효과적인 게 색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점이나 선, 면도 되는데 이제 선이나 면 가지고도 감정을 뭐 촉발하겠지만 가장 그 영향력을 주는 게 색채지 색채. 그래서 시각적인 그죠? 시각적인 요소 중에서 우리의 감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색채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시간이 잠깐 계속 여러분 힘드시죠? 사실 어제 음악을 들었는데 왜 음악 저 소리가 그렇게 슬플까? 전 슬프지 않잖아요. 근데 음악 자체가 너무 우울하고 슬프니까 참 대단하다 음악이 이렇게 우리 인간의 감정을 보호는 참 난 평화하고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저 우울한 음악을 들으니까 왜 이렇게 슬퍼? 이렇게 그냥 자연스러워 나오잖아요. 이렇게. 음악이 그렇죠. 네. 근데 또 처음 듣는 노래보다 이렇게 과거에 내가 어땠을 때 딱 들었던 그런 음악은 진짜 지금 들으면 그때 그 감정이 막 올라오잖아. 아니 영화 배경음악으로 나오는데 가사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그 영화 장면 다 생각나고. 타임머신이 두 개가 있죠. 타임머신이 가장 강력한 타임머신이 후각이에요. 아 맞아. 그 다음에 이제 음악. 청각하고. 그래서 후각. 딱 어떤 냄새를 맡으면은 딱 기억나.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들 기억하시면 우리 예전에 국민학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 가면은 그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맞아. 뭔가 그죠? 뭔가 이건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처음은 그래서 그 학교 안 가본 사람은 모르죠. 실내화 냄새. 네, 뭐 그런 거 다 섞여서 뭔가 아주 묘한 그 학교 냄새라는 게 있어요. 심지어 우리 서울대학교도 졸업하고 한 20년 뒤에 와서 야, 그 학교 특유의 냄새가 있다고 이런 애들이 그럴 말할 정도니까요. 그죠? 뭔가 또 어릴 때 그 맡았던 그 냄새 이런 거는 그때 우리 소환하죠. 그죠?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음악도 그런데 근데 음악은 또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약간 다른 점이 음악은 이게 연결돼야 돼요. 쫙. 그죠? 중간중간을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거 들었다 이거 하나의 멜로디가 쭉 이어지면은 그죠? 처음부터 뭔가 쫙 진행이 돼서 쫙 나야만 뭔가 이게 쫙 돌아가죠 이게. 노트 하나만 딱 읽어가지고 해야 돼. 네, 중간만 가지고 중간부터 시작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음악 시작할 때 머릿속으로 시작할 때 그죠? 이게 운동하고 똑같은 거예요. 운동이 시작과 끝이 있는 거잖아요. 중간마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뛰는데 여기서 펄쩍 뛰어서 가는데 야 너 가운데 것만 해봐 할 수가 없잖아요. 처음부터 이게 쭉 가야지 이렇게 가서 해서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흐름이. 네, 그죠. 흐름. 그래서 흐른다는 거 같습니다. 음악이 흐른다. 감정도 흐르고 몸도 이제 몸도 운동 상태가 흘러가는 거니까 시간을 소유하는. 그래서 시간 예술이라고 해서 음악은 시간 예술. 그래서 우리 미술은 시각 예술이라고 하는데 미술은 시각 예술이라는 뜻은 아까 말씀드린 시각이라는 게 우리의 이 시각 피질이 아니라 사실 마음의 시각.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 알아볼 수 있을 때 원래 감동이 더 크게 와요. 그러니까 이 무언가를 알아볼 수 없으면은 뭐 별 감동이 없거든. 그냥 야, 여기 그림 보시면요, 이거 11페이지 보시면 이건 야 뭔가 뭐 느껴지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거는 어떤 무언가를 리프레젠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무언가를 의미하는 그림은 아니에요. 그냥 색채의 흐름을 가지고 우리의 감정을 음악도 똑같아요. 음악도 음악으로 어떤 음악 들으면 그냥 좋다는 거지. 이거를 말로 할 수가 없잖아요. 자, 이거 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음악도. 30권 내용. 자, 후기 인상주의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인상주의와 마찬가지로 인상주의 다 뭐 기억하세요? 인상주의 대표자들 누가 있습니까? 가장 대표자는
모네, 그죠? 모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인기가 좋았던 사람은 르누아르 정도가 딱 2명 정도가 인상주의고, 그다음에 인상주의가 아니지만은 중요한 사람이 드가예요. 한편으로 그 현대 예술의 시작점으로는 현대 예술에 고민을 담은 사람은 드가고, 뭐 이외에도 우리가 뭐 베르트 모리조, 뭐 카유보트 이런 사람들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피사로 이런 사람도 있었고요. 피사로 이제 나오겠지, 이제 같이 또 나옵니다. 그죠? 까미오 피사로, 마지우도 있고, 키 큰 친구 마지우. 그런 인상주의와 마찬가지로 후기 인상주의 그 이후의 세대고, 이 세대가 이제 바로 20세기 직전인 거죠, 그죠? 20세기 직전, 19세기 말. 쉐라, 고갱, 세잔 같은 프랑스 화가와 네덜란드이지만 프랑스에서 주로 작업한 반 고흐. 반 고흐는 사실상 프랑스에서 를 포함하는 프랑스의 한 사조이다. 근데 이건 하나의 사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묶은 것뿐이에요. 시대적으로. 자, 이 사람들끼리 뭐 이렇게 우리가 굳이 연관성을 짓자면 연관성을 지을 수 있지만은요, 그러한 건 없습니다. 크게 없습니다. 크게. 그들의 활동 기간은 인상주의가 아카데미 미술과의 경쟁에서 전면적인 승리를 거둔. 전면적이라는 말도 또 과장된 말인데요. 전면적은 아니고 어쨌든 아카데미 미술과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보이고 주목을 받기 시작하던 한 이후인 승리를 거둔 1905년생. 1905년에 이제 1905년에 그 야수파가 나오거든요. 야수파. 그까지 계속 잡은 거죠. 야수파 나오기 전까지. 후기 인상주의 화풍은 선배 인상주의자들의 혁신적인 요소에서 출발한 것이다. 화실의 희미한 불빛 아래서 제작된 회갈색의 관학적인 역사가 되신. 이게 또 번역을 또 관학이 이게 그 아카데미를 번역한 겁니다. 아카데미. 아카데미를 또 관학 이렇게 또 했어요. 이게 번역도 이게 아마 그 일본식 번역 같은데 그냥 아카데미라고 합니다. 아카데미 스타일, 그죠? 아카데미 에콜 보자르, 그죠? 스타일. 그런 역사화. 그러니까 역사화라니까 벌써 이게 뭐겠습니까? 스토리가 중요하죠, 내용이, 그죠? 그래서 아카데미 이 그림들은 뭔가 전달하는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내용이 있어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 그런 역사화 대신에 그들의 화폭은 무지개같이 찬란한 색채로 넘쳤다. 그 색채 자체로 어떤 임프레션을 주고, 임프레션이 임프레셔니즘이에요. 인상을 주고 그 인상 자체가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음악이 들을 때도 음악적인 임프레션을 받고 감정을 느끼는 것처럼 그 자체로 형식만으로 사람들의 감정을 촉발하고 감정에 영향을 주도록 시대죠. 자, 그러나 후기 인상주의자들은 인상주의에만 만족하지 않았다. 그들은 한순간의 인상을 포착하는 데 매달려 때로는 무결하게 보이는 인상서의 작품을 보다 본질적이고 견고하게 만들고 싶어 했다. 이러면 벌써 말이 이제 어려워지죠. 일반인들이 읽기에는. 그죠? 이 말이 어려워지는 게 본질적이라는 게 뭐냐고 도대체. 그죠? 이 저자들, 이 저자뿐만 아니라 이게 좀 뭐 한 사람들 맨날 뭐 본질적 좀 막 쓰는데 말만 어려운 거지. 본질적이라는 말은 간단합니다. 이거는 그 불변의,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변하지 않는 불변의, 그죠? 보다 변하지 않는 요소를 가지고 그 견고하다는 게 같은 말이에요, 그죠? 뭔가 그 변하지 않는 요소를 가지고 사람들의 그 감정에 영향을 준다든지 아니면 변하지 않는 요소를 파악하고서 했다. 본질은 한마디로 말하면 변하지 않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불변이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인상주의라는 것은 한순간 인상은 계속 변화하니까, 그죠? 인상은 변화하니까 그거 말고 좀 뭔가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가 묘사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배웠던 사람 중에서 그 르누아르가 이렇게 고민했어요, 그죠? 르누아르가 초기에는 인상을 막 그리다가 중기에 왜 자기 스타일을 포기하고, 야, 내가 뭔가 역사의 이름이 남을 사람이 되려면은 뭔가 변하지 않는 본질을 파악해서 그려야 되지 않겠느냐? 뭔가 탄탄한 어떤, 그죠? 외형과 이런 거를 르누아르도 고민을 했고. 그래서 그 변하지 않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세잔으로 간 거예요. 세잔. 그러니까 세잔 같은 경우 이제 바로 뒤에 나오지만은요, 그죠? 사물의 기하학적 구조 그게 변하지 않는다. 근본에 있는. 자, 계속 읽겠습니다. 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그들은 세기 초의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가 같이 19세기 초죠. 19세기 초의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와 같이 양진영으로 나뉘었다. 그래서 쉐라와 세자는 보다 견고하고 거의 과학적인 회화를 지향했고 쉐라는 전묘법을, 세자는 생면을 개발했다. 고겐과 반 고흐, 로트레크는 마치 후기 낭만주의와 같이 빛과 색채를 통한 감각과 감정, 그죠? 색채를 통해서 결국 감정을 표현하고 그것을 촉발하는데 충실했다. 입체주의와 초연수주의 같은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20세기 미술 양식은 이것도 왜 개인주의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표현을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이상해요 좀. 어쨌든 그러니까 쉐라의 정묘법하고 세잔의 생면에서 입체주의가 나온 거고요. 입체주의가. 그다음에 고갱과 반 고흐에서 이 초현실주의가 이렇게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극히 개인적인 20세기 미술 양식은 바로 이 두 개의 미술에서 발생합니다. 이거 말고도 뭐 다 거의 다 그 뒤에서 나온 예술 사조들이 이 사람들 고갱, 세잔, 반 고흐, 쉐라를 이어받은 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그렇잖아요.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반 고흐. 그래서 고흐는 색채를 통해 자신의 감정의 흐름을 표현했다. 그죠? 이게 색채의 흐름을 통해서, 색채의 흐름을 통해서 감정의 흐름을 표현하고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감정도 흐르도록 그렇게 이제 의도하는 거죠. 색채를 통해서 너무나 유명한 그죠? 별이 빛나는 카메라 그림이 있고요. 자, 그다음 213페이지 큰 틀에 보시면요. 후기 인상주의 화가들 비교해서 이 중에서 그 가운데 로트레크는 뭐 여기 사실 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원래 이 로트레크는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래도 뭐 집어넣어야 되니까 여기 집어넣은 거고요. 시대적으로. 그래서 로트레크 먼저 보시면 로트레크는 뭐 캬바레의 밤생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화려한 그 베레포크 프랑스의 아주 아름다운 시대라고 불렀던 화려했던 우리나라의 90년대 밤문화를 보는 2차, 3차, 4차 같은 그죠? 그런 밤문화가 여기 펼쳐진 거예요. 딱 100년 전에 프랑스에서. 그와 같은 캐바레의 밤생활. 근데 어쨌든 로트레크는 제일 유명한 게 이 포스터입니다. 그 당시에는 광고를 해야 되니까 이제 캐바레고 뭐고 가수 뭐 무희들을 광고해야 되니까 광고하려면 포스터를 대략 칼라 포스터를 인쇄해가지고 이제 막 붙이고 다니는 거잖아요. 우리 그 예전 90년대 뭐 1번지 스탠드바 뭐 1번지 무슨 나이트클럽 전봇대에 붙이고 다니듯이 그죠? 그런 식의 대중예술 포스터로 유명하고요. 그래서 퇴폐적, 열정적, 세기말 분위기, 그죠? 그래서 스케치 같은 사생법, 중앙이 비고프 속에서 달려나가는 인물, 기괴한 실내 조명과 부조화된 색채, 풍자적인 장면 같은 이거 아래쪽에 있는 그림, 그죠? 지금 바로 물랭 루즈 아니에요? 그 유명한 물랭 루즈, 그죠? 그런 그 캬바레하고 술집 속에 그 속에 살아가는, 그 속에 살면서 아예 이 사람은 그런 그림들만 그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꼭 들어갈 수는 없어요, 사실은. 이 정도의 큰 흐름에.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사람들이 4명이죠, 그죠? 쉐라하고 세잔이 이제 하나로 좀 묶이고, 좀 과학적인, 그 다음에 고겐과 반 고흐가 하나로 묶입니다. 그래서, 먼저 쉐라, 주제, 뭐 파리의 여가 활동, 뭐 그런데 어쨌든 뭐 파리의 일상생활. 쉐라는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그죠? 점으로 표현된 밝은 색채, 전물법이라고 하는, 그래서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시각적 혼합체계다. 그래서 색채를 팔레트에서 섞는 게 아니라 우리 눈에서 섞도록 하는 그런 방식을 추구했다. 빛의 양이 같은 색적으로 조합된 화면, 평면적이고 정확한 디자인. 말 그대로 우리가 좀 이따 보시겠지만 여기서 이거로부터 우리가 디지털, 그래서 디지털 시대가 이제 본격적인 전환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자는 과일 정글, 생빅toire 산과 에스타크 풍경 등 기하학적인 구조를 강조하고 입체주의 원조. 그러니까 쉐라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 원자라고 하는 가장 궁극적인 단위로 분해해서 재조합한 거고요. 쉐라는. 근데 세자는 그것의 기하학적인 구조. 그래서 기하학적인 구조라는 것은
구, 그죠? 원과 구와 원통, 뭐 삼각형, 이런 원뿔, 그거로 모든 걸 환원해서 그린 거예요. 네, 세자는 그것이 이제 변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변하지 않는 사물 속에 포함된 그 본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 어떠한 사과든 완전히 동그란 사과, 사실 이게 플라톤적인데요. 완전히 동그란 사과는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거의 본질은 완전한 그 동그라미고, 이 동그라미가 조금 변형된 게 이제 사과로 나온 거죠. 또 산의 모양도 또 원뿔, 원통이 변형돼서 나온 거지. 그 안에 변하지 않는 기하학적 구조는 원통, 원뿔 같은 거다라고 그렇게 본 겁니다. 해석이 없으면 저는 좀 모를 것 같아요. 그냥 사과지. 그냥 사과 정말인데 뭐 이러겠지. 자, 그래서 세자는 그 사물의 변하지 않는 본질이 뭐냐? 그거는 기하학적 구조다. 라고 해서 그거를 중심으로 이제 그린 거죠. 기하학적 구조를 강조했고, 입체주의 원조다. 분석적, 안정적, 이것도 영구적이라는 게 말 그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구조 질서를 균형 잡힌 디자인 색조가 단계적으로 변화하는 평면적이고 네모진 생명 구조,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 세자의 사과 오렌지.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 자꾸 의미를 찾으면 안 돼. 이거를 이런 걸 보면 야 이게 뭔가 의미가 있겠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자, 그럼 고갱과 반 고은이 좀 다르죠. 좀 다른데요. 또 고갱하고 반 고은도 서로 둘도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고갱은 타히티 원주민, 브리타니아 농부들, 이국적인 원시주의, 이게 저도 낭만주의의 그 과거 회귀주의예요. 다음 시간에 다른 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한번 하긴 했었습니다. 그죠? 낭만주의라는 것이 이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거거든요. 과거에 우리 그 예전 본성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시도거든요. 과학을 버리고. 이게 다 반과학적인 거예요. 고갱은. 그다음에 고갱은 상징주의와 이제 소유실주의의 그 바탕이 그 출발점이 되죠. 상징적, 신비적. 그래서 고갱은 근데 이제 그게 다른 거죠. 이제 좀 아시겠죠? 고갱은 그 내용이 뭔가 있어요.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세자나고 쉐라 이런 건 그 내용이 없습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게 없어요. 근데 고갱은 이 자신의 그림을 통해서 무언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게 내용이 있어요. 내용, 상징. 어떤 의미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고갱은. 그건 물론 우리의 그 어떤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 거를 묻는 질문이 텐데요. 그게 보면은요. 그래서 감정을 표현하는 밝은 색채.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색채를 통해서 또 감정을 자신이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감정, 전달하고자 하는 감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떤 의미까지 전달하려고 했던 겁니다. 고갱은 비재현적인 색채로. 비재현적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비재현적인 색채라는 게 이게 비재현. 그러니까 재현적이라는 것은 사물의 이 색채를 그대로 재현하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거를 그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비재현적인 거니까 하늘을 막 노랗게 그리고 이게 그래서 야수파로 가는 거예요. 야수파. 그래서 하늘을 노랗게, 뭐 바다를 뭐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서 그게 비재현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현이라는 건 있는 걸 그대로 재현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비재현적인 것은 있는 색깔을 그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비재현적인 색채로 형태를 단순화하고 그래서 율동적인 패턴과 강한 윤곽선이 강합니다. 고갱은 그런 형식적인 특징인데 고갱은 좀 다른 게 다르다기보다는 고갱이 어떻게 보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뭔가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의미가 있거든요. 전달하려고 말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말하고자 하는 거는 단순해요. 단순해요. 단순한 게 뭐냐? 단순한 게 존 레논의 그 이매진에서 말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 우리 옛날로 돌아가면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 끝. 사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고갱의 얘기는. 그거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얘기하는 건데, 그죠? 어쨌든 얘기하고 사는 게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옛날이라는 게 그거예요. 따지지 않는.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게 이성의 바탕을 뒀다 그랬고, 이성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성이라는 것은 따지는 능력이라 했습니다. 따지는 능력, 그죠? 그러니까 우리 따지지 않는 옛날로 돌아가면은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나는 그 메시지 하나, 고갱의 메시지는 사실 간단해요. 고갱이 특별한 사상가도 아니고 깊은 그런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 하나입니다. 고갱. 어쨌든 그래서 고갱은 이렇게 단순화된 형태와 밝은
밝지만은 좀 비제한적인 색채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유토피아를 그린 거죠. 자신이 바라는 바, 원하는 어떤 세상 같은 거를 표현하고 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반 고흐는 또 조금 다르죠. 반 고흐가 그래서 가장 성공적인 사람이 결국 반 고흐인 거예요. 그 지금 이 아까 말씀드린 이 흐름에서 가장 이 매체 자체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데 가장 성공한 사람이 이 반 고흐예요. 반 고흐 사실 이게 매체죠. 이 매체 시각적 특성 자체로 미적 쾌감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성공적인 사람 이게 반 고흐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설문조사하면 항상 반 고흐가 1등 아니에요. 그죠? 1등이 뭐냐면 뭘 몰라도 되니까 의미를 몰라도 그냥 뭔가 좋다. 그죠? 뭔가 느껴지는 게 반 고흐 그림 보면은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반 고흐 다음에는 한 모네 정도? 모네. 그죠? 모네의 아주 그 화려한 그림 보면은 야 예쁘다 좋다 이렇게 그냥 딱 느껴지거든요. 그죠? 뭐 내용을 몰라도 그죠? 내용이라는 것도 의미를 몰라도 그래서 반 고흐는 말 그대로 그거죠. 그 자신의 그 색채의 흐름을 통해서 감정의 흐름을 자신의 감정의 흐름을 표현했고 그것을 나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강렬하게 느껴지도록 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반 고흐가 제일 인기가 좋은 거겠죠. 그래서 반 고흐 자화상, 꽃들의 정물, 풍경. 자화상은 왜 많이 그렸다고 그랬습니까?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모델을 쓸 돈이 없으니까. 그죠? 모델을 쓸 돈이 없는 사람들은 자화상이 많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렘브란트 자화상 많이 그렸다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어요. 렘브란트가 말년에 자화상 그래서 렘브란트만큼 자화상 많이 그린 사람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죠? 뭐 엄청 많아요. 그리고 다들 렘브란트가 이제 평론가들은 자성찰 자신의 내면을 맨날 그게 아니라 왜 그런 걸 했어요? 돈이 없어서. 그죠? 말년에 파산 그 전까지 뭐 4, 50억 있었는데 이거 다 네덜란드 투기에서 말아갖고 완전 파산해가지고 남은 거는 낡은 허구밖에 없고 모델 쓸 수도 없고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쭉 자기 거울 보고 자기 얼굴만 그린 것이겠어. 그래서 자화상이 많은 건데 그걸 평론가들은 내면의 성찰과 뭐 파산한 다음에 오히려 자신을 알게 되었다는 또 막 이런 얘기를 갖다 붙이는 거지 사실은. 이걸 만든. 그러니까 만드는 거죠. 전혀 몰랐죠. 그러니까 반 고흐도 돈이 없고 뭐 하는 적 없으니까 자화상 계속 그린 거예요. 자화상 계속 그린 겁니다. 또 그리고 또 그것도 있어요. 격가지 얘기지만은 자화상 돈이 없는 그 화가들이 다른 사람 모델을 쓰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아니 그림 그려서 넣어줄게. 제가 모델 좀 해달라 이런 거거든요. 연습을 해야 되니까 사람이 얼굴 연습해야 되니까 모델을 세워서 그린 다음에 이거 넣어줄게라고 하는데 반 고흐 그림은 아무도 안 받으려는 거지. 야 이런 거 나 안 받아야지. 이게 모델이 없는 거예요. 그나마 나중에 그 이웃 사람 이제 우체부가 이제 술 먹고 좀 모델 몇 번 서주는데 그 그림이 또 가격이 엄청 올라간 거죠 나중에. 자 그래서 그렇게 열정적 생동감, 주제에 대한 색채와 필지를 통한 감정적 반응, 그래서 물결체적 화필과 물감을 두껍게 바르는 기법. 그래서 또 그것도 문제야. 반 고흐가 물감을 너무 두껍게 발라가지고. 네, 돈이 물감 가격이 장난이 아니에요. 물감 두께가 5mm. 5mm면 이게 얼마나 5mm. 5mm 정도로 많아요. 그러니까 물감을 엄청 많이 쓰니까 그 물감 값이 더욱더 모자른 밝고 순수한 색채로 형태를 단순한 움직임의 힘을 주는 특성들이 된다. 그래서 어쨌든 반 고흐하고 고갱은 그래서 감정에 영향을 준다고 했는데 고갱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실었고요. 반 고흐는 그것까지는 아닙니다. 상징 의미라기보다는 그 색채의 흐름으로 사람들의 감정에 영향을 주려고 했다. 고흐의 그림이 좀 인기가 있는 이유는 딱 보면 계속 느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죽기 전에 사람들은 왜 그걸 못 느끼고 죽은 다음에 사람들만 이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랑 연관된다. 저거랑 저거. 돈 가치. 저거. 네, 저거. 그리고 이 고흐처럼 이거보다 더 진하거나 이렇게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 그 전에도 없었겠어요? 없진 않았겠죠. 이게 지금 결국 유명해진 거야 이게. 유명해지도록 이게 뭔가 스토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죠? 이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문구 같은 경우 좀 무섭잖아요. 뭐 어디다 집에다 막 걸어놓기도 좀 무섭잖아요. 네. 그게 떠가지고 그럼 어떤 식으로 처음에 달리 말로 표현
다 그렇잖아. 근데 좀 무서운 이름 있지 뭐 베이컨이라. 이거 좀 끔찍하네. 그래서 그게 좀 맞아떨어져야 돼. 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사실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죠? 이것도 그죠? 사실 인상파도 그렇죠. 고우도 그렇고 인상파 그래도 처음에는 그렇게 다 홀대를 받았는데 평론가들이 홀대한 이유 중에 하나 사실 이게 크거든요. 야 저거 사가지고 근데 뭐 예쁠 순 있잖아. 모네 그림 같은 게 처음 봐도 예쁠 순 있는데 저게 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네? 그게 더 큰 거예요. 우리 그 사회적인 뇌가 작동하는 거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은 돈이 안 되고 굳이 그거를 살 가치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니까 더 노출이 안 되는 거겠고요. 그죠? 사실 요게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한편으로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 딱 보면 고우는 고우잖아. 제가 내가 그 변함없이 고우 좋아하는 네. 이유가 이렇게 그런 특별한 뭔가 이거는 고우다. 내가 모르는 그림이라도 이거는 고우 같은데 뭐 그런 미시치처럼 거. 그 사람이 나는데 또 스타일이 있어요. 스타일. 스타일. 독특한 유니크한 스타일. 네. 우리가 피카소 보면 피카소는 알아보면서 네. 사실 유니크한 스타일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유니크한 스타일도. 자, 그래서 시간 이상인데 우리 그래서 214페이지 우리 쉐라. 그래서 쉐라 오늘 얘기 한 가지만 얘기하고 이제 여기 보시고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오늘 뭐 얘기 우리 이민전 선생 모셨으니까 여기서 음악과 관련된 음악 볼까가 아니라 결국 이제 그 얘기거든요. 우리 요런 얘기 다음에 하시겠고요. 상징적 사고 이런 것도 좀 외워두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그 옛날 9,000년 사람들이 막 찍어놨는데 이게 결국 매체인 거죠. 이걸 통해서 무언가를 전달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어쨌든 그죠? 그죠? 자기들끼리 뭔가 전달하고자 하는 핸드 프린팅인데 아니 이거를 모르고 그냥 보는 사람은 어느 현대 작가의 미술 작품이라고 읽거라는 거 이게. 그죠? 그냥 보여주면은 야, 또 어떤 작가가 이런 걸 만들었어?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게 현대 작가가 아니라 9,000년 전 사람들이 찍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상 다르지가 않아요. 현대 미술 작품이라고 뭐 희한한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똑같아요, 사실은. 자, 일단 그렇고 이런 얘기 우리 다음에 하도록 하시고요. 우리가 요거 앞에서 이미 한번 했었습니다, 그죠? 지금 말씀드릴 게 요 쉐라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결국에 이제 요거거든요. 요거 디지털, 그죠? 디지털화 모든 것의 디지털화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시겠습니다. 앞으로 요 쉐라를 통해서 쉐라를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죠. 이건 미술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데 한 가지 분명 말씀드리거든요. 이 디지털이라는 게 우리가 디지털이라고 생각하면은 20세기 정보통신혁명, 20세기 컴퓨터 사이언스, 그다음에 인터넷 발전하면서 시작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모던 사이언스 출현과 더불어서 500년 전부터 현재까지 쭉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뭐 나중에 참고로 또 우리가 과학적인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특히 이제 20세기에는 이 전자기기, 전자적인 그런 장치들이 발전하면서 더 급속화가 된 것 뿐인 거지 이미 500년 전부터 쭉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시작점은 그게 원자론이에요. 원자론. 그래서 말씀드렸죠. 이게 사실 디지털 아니에요. 이 레고 블록으로 레고라는 게 이 세계는 원자라는 레고 블록이 조립된 것이라는 이 생각 자체가 벌써 디지털이에요. 그죠? 이 세계는. 근데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원자라는 거는 원자는 서로 차별성이 없잖아요. 얘랑 똑같잖아요. 근데 똑같은 것들이 모여가지고 전혀 다른 게 나오거든, 그죠? 이렇게 쭉 모여서 저기는 뭐 남자가 되고 여기는 뭐 여자가 되고 여기는 뭐 여우가 되고 여기는 뭐 생쥐가 되고 똑같은 게 모여서, 그죠? 이 다른 게 된다는 거잖아요. 똑같은 걸 모여서 이게 결국 디지털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은 다 똑같다는 거죠. 근본 기본 단위는. 그래서 디지털적인 세계관은 결국 레고적 세계관이 되는 것이고 이건 우리 다음에 다시 정리하도록 하시고요. 오늘은 이제 요 얘기만 하나 하시겠습니다. 좀 됐고 이거 다음에 정리하도록. 그럼 디지털이고 아날로그 얘기인데. 그러니까 디지털이 뭐고 아날로그가 뭐냐? 이거 말하기 쉽진 않죠. 그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쉐라는 뭐 완전한 디지털은 아니지만 디지털의 어떤 전환점이 된 거고, 그죠? 여기 쓴 것처럼 디지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단일한 부품이 레고 블록이든 뭐든 원자든 레고 블록이든 아니면 분자든 간에, 그죠? 그러니까 디지털적 관점이라는 건 단일한 부품들의 수학적 조립물이에요. 수학적 조립물, 그죠? 수학적 또는 그죠? 자연 법칙적에 따른 조립물인 거고, 아날로그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날로그는 그렇지가 않다. 이게 다 다르다.
그 자체로 다르다는 거예요, 다. 생쥐는 생쥐, 그죠? 벌레는 벌레, 여우는 여우지. 이게 그러니까 여우는 여우고 벌레는 벌레지. 이 서로 그 아예 고유한 각자 영혼을 가진, 벌레한테는 벌레의 령이 있고, 그죠? 여우한테는 여우의 령이 있는 거지. 이게 똑같은 물질이 이렇게 조립돼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이 관점이 결국 이게 아날로그의 가장 근본이 바로 영혼입니다.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요거 영혼. 이 뒤에 현대미술사에 다 깊이 연관되어 있어요. 요걸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 들어보시잖아요. 그죠? 전체는 부분들의 합이다라고 보는 게 요게 디지털이고, 그죠? 전체는 부분들의 합보다 크다고 보는 게 요게 낭만주의적 관점, 요게 아날로그적 관점인데요.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것은 요 얘기만 좀 하고 한 10분 정도 할 수 있을래나? 지금 얼마 안 남았죠, 시간이. 좀만 10분 정도. 이제 쉐라가 나왔으니까 쉐라 이제 보시면요. 이게 이제 왜 디지털 쪽이냐? 디지털화의 전형적인 사례가 결국 이 전묘화라고 볼 수 있는데, 조르주 쉐라의. 그러니까 이거는 이 대상, 이런 장면, 그죠? 이런 장면을 대상의 형태와 색채 등을 기본 단위로 분해한 거잖아요. 다 기본 단위, 점, 그죠? 점으로 분해한 후에 이것들을 수학적 관계를 통해서 재구성한 거거든요. 수학적 관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물론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실제로는 보라색 점이 실제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보라색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붉은 점과 파란 점을 찍은 거잖아요. 근데 보라색이 더 진한 데가 있고 흐린 데가 있잖아요. 그거는 수학적 비율에 따라서 수학적 함수를 부여하면은, 그죠? 2대2, 그러니까 1대1로 찍다가 2대1로 찍고 여기다가 3대1로 찍으면 점점 색깔이 변화된다는 거지. 사실 그게 우리가 그 TV 화면을 보는 거예요. 그죠? TV 화면이나 스마트폰 화면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죠? 조그만 픽셀들이 그 수학적 함수에 따라서, 그죠? 함수에 따라서 그죠? 빨간색 3대1, 4대1 되다가 5대1로 바뀌고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계속 끊임없이 수학적 관계가 바뀌면서 이게 그런 식의 구성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필요한 거는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기본 단위, 기본 유닛과 이 수학적 관계, 그죠? 수학적 함수밖에 딱 두 개만 있으면 이걸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죠? 기본 단위들을 주고 거기다 함수를 부여하면은 짜라락 이렇게 그림이 만들어진다. 즉 전체가 구성된다. 라는 겁니다. 그게 결국 디지털화라는 겁니다. 디지털화. 자,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게 디지털화이고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사회 현실적으로 또 나중에 또 내과학적인까지 확장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결국 쉐라가 추구한 것은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상세히 쉐라 보시면서 보시겠지만은요. 결국 쉐라의 그림에서 요건 앞에 한번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죠? 전묘화에서 색채를 섞는데 색채의 혼합은 어디에서 나는가? 그죠? 전통적인 회화와 어떻게 다른가? 전묘화에서 색채의 혼합은 우리 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저 자체로는 그냥 붉은 점, 그죠? 파란 점밖에 없고, 그죠? 우리 이미 인상시 할 때도 했었죠. 그죠? 처음에 할 때도, 그죠? 색채의 혼합은 우리 한마디로 뇌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통적인 회화에서 색채의 혼합이 팔레트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팔레트에서는 이게 이제 그죠? 옛날에는 이렇게 팔레트에서 섞어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아날로그라는 뜻이에요. 원래 아날로그라는 뜻 자체가 아날로그라는 게 그냥 유사하다는 거거든요. 유사한 아날로그라는 게 유사한. 그리고 내가 보라색을 칠하고 싶으면은 그 보라색과 유사한 색을 만들어서, 그죠? 팔레트에서 만들어서 칠하는 게 그게 아날로그 방식이라는 거죠. 그죠? 아날로지가 유사하다는 뜻이에요. 비슷하다, 그죠? 그래서 비슷한 색을 만들어서 칠하는 게 아날로그 방식이고 그게 전통적인 회화의 방식인데 이 전묘화는 디지털적이라는 거죠. 디지털, 즉 유사한 걸 칠하는 게 아니라 그 기본 단위와 수학적 관계로 그냥 만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결국 그것을 우리가 보라색으로 보려면은 보이는데 보라색으로 보는 건 우리 눈에서 섞는 거지, 눈에서, 그죠? 저 빨간 점, 파란 점이 내 망막을 때려서 내 망막과 이 시각 피질에서 빨간색, 파란색을 섞어가지고 보라색으로 느껴지는 거라는 거. 그게 중요해요. 보라색으로 느껴진다는 거지, 그죠? 그게 뭡니까? 그게 이미지라는 거예요. 요게 제일 중요해요. 요게. 그러니까 디지털화를 하고 나니까, 그죠? 색채의 혼합이 우리의 눈, 즉 인식 주관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저 바깥에는 보라색이 없어요, 그죠? 그죠? 우리 눈에서 섞는 거거든요. 눈에 섞는 거는 결국 내가 경험하는, 인식 주관이 경험하는 것은 단순한 이미지. 내가 그렇게 보는 거, seem to be. 실제로 내가 이렇게 보라색으로 보여 라는 것 뿐인 거지. 실제 객관 세계는 빨간 점하고 파란 점인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요 이미지라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죠. 결론이 뭐라고요? 디지털 시대가 이미지 시대가 된 거예요, 이게. 그죠? 오늘날 왜 우리가 이미지 시대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야, 요즘은 이미지 시대야. 근데 그게 일반적인 의미로도 결국 근원적으로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디지털화 하면은 남는 게 이미지밖에 없게 돼요. 즉, 이렇게 디지털화하는 게 대상을 기본 유닛들로 분해하고 이를 수학적 관계에 따라 다시 결합하게 되면은 그 결과로 우리가 경험하는 건 이미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보라색 이미지, 그건 우리 뇌에 있는 거지 저기에 있는 건 아니거든. 그죠? 그러니까 즉 우리는 대상을 직접 경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오로지 이미지로서만 경험하는 이미지. 우리 뇌. 그래서 이제 나중에 뇌과학적으로 얘기할 때 나오겠지만 왜 그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에. 왜 응?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시뮬레이션인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힘들지 아시죠? 그죠? 우리는 시뮬레이션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매트릭스 아니냐. 이게 이제 그런 말까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편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가 만들어낸 시뮬레이션이에요, 정확히 말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뭐 다 가짜 헛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근데 한편으로는 그래요. 한편으로 우리 뇌가 만들어낸 시뮬레이션, 이미지.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거는 실제 세계는 빨간 점, 파란 점인데 우리 뇌는 그냥 저 보라색이네라고 인식하고 살아가잖아요. 그죠? 보라색으로 인식하고 보라색으로 생각하고 보라색으로 이제 우리가 반응을 하고 살아가겠죠. 어쨌든 우리가 인식하는 거는 이미지만 경험할 뿐인 거고 직접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대상을 직접 경험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시대는 이미지가 지배하는 이미지 시대로 불리잖아요. 요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거는 디지털화의 필연적인 결과예요. 이렇게 디지털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증폭된다는 거지. 디지털이라는 게 이거잖아요. 그죠? 대상들을 자꾸 부분으로 기본 유닛으로 나누고 다시 결합하면은 수학적 관계에서 결합하면은 우리는 이미지만 경험한다는 겁니다. 이미지만. 그래서 각자 받아들이는 게 다른데요. 그렇죠. 네. 그렇죠. 나는 이렇게 봤는데 얘는 이렇게 보겠지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점점 또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점점. 한편으로는 그죠? 점점 보시면 이제 뭡니까 라디오나 TV 같은 것도 한편으로는 또 옛날로 따지면 그것도 라디오도 아날로그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것도 사라지고 유튜브로 바뀌고 이렇게 되면 각자 자기가 본 것만 보잖아요, 다 그죠? 점점 그렇게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예인들 얘기할 때 뭐 이미지가 중요하다 얘기하면 사실 맞는 거예요. 연예인 이미지를 조립하는 거잖아요. 이것저것 뛰어다가 그죠? 그죠? 외모부터 해서 어떤 스토리나 뭐나 다 조립해가지고 디지털적으로 구성해서 만들어서 어떤 연예인을 뭡니까 그죠? 뭐 데뷔시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미지인 거죠, 다 우리가 소비하는 거는. 그래서 소비하는 게 이미지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 받아들이기 나름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가상현실이 그러면은 좀 이렇게 완전 그런 현실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뇌는 우리 뇌가 원래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 뇌는 진화 과정에서 원래 세상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받아들여서 진화에 유리한 쪽으로 받아들여서 받아들여서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요것이 이제 조금 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디지털화하면 될수록 조종당하기 쉽다는 말로 우리 쉽게 표현할 수 있죠. 조종당하거나 실제를 알기가 어려워지는 여기 그죠? 이미지에 점점 둘러싸이는 점점 실제에서 단절되면은 실제 작동 방식을 알기가 어려워지는 이렇게 묻히게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당장 우리가 인공지능만 봐도 인공지능의 작동 방식 모르잖아요. 원래 그랬는데 디지털화되면서 그게 더 더 심해지는 거죠. 그런 의미가 네, 더 심해지고 더 알기가 어려워지고 원래 그랬는데. 자, 그래서 이미지가 지배하는 이미지 시대가 이제 왜 됐는지 요거 이제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디지털화가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분해하고 다시 결합하면은 이거 원래대로 하면은 분해하고 다시 결합하면은 그냥 원래 게 되는 거 아니냐가 아니라 분해하고 다시 결합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건 이미지만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오래 걸렸네. 음악 얘기 한 가지만 시간이 우리 음악 그죠? 그러니까 음악도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시각 얘기했는데 이 시각만 이미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음악도 이미지라는 거예요. 음악도 우리가 음악도 MP3나 디지털 음원으로 듣는다 여기 쓴 것처럼 디지털화가 왜냐면 디지털이라는 게 세상 모든 걸 디지털화하는 거니까 그죠? 우리가 보는 시각 정보 그죠? 그림도 디지털화 해가지고 0101 부호로 저장하고 우리 청각적인 정보도 다 디지털화해서 저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그 디지털화가 시각 영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는 디지털 음원을 통해서 음악을 듣지만 이 아날로그주의, 그죠? 이 낭만주의라든지 아날로그주의적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듣는 건 음악이 아니에요. is not music, 그죠? 우리가 mp3 파일을 들으면은 너 음악 듣는 거 아니야. 그거 뭡니까? 음악이 이미지 오브 뮤직이라는 거지. 이게 그냥 seem to be 그냥 그럴듯하게 들리는 것뿐이야. 너 진짜 음악 듣는 게 아니야. 우리가 mp3 파일 듣는 거는, 그죠? 아까 그렇게 되죠. 솔직히 이게 부어져.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우리가 제가 시각화 시키면은요. 옛날 이거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즘 문제 없으니까 요즘엔 옛날에는 이제 LP판이 있었고 디지털의 그 CD가 있잖아요. CD, 그죠? 컴팩트 디스크. 그러니까 LP판은 이렇게 둥글둥글한 아날로그인데, 그죠? LP는 그런데 그 LP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이제 아날로그예요. 아날로그적 진행. 비분절적 연속적이라는 것이 아날로그적인 실제 사람 소리라든지 뭐 비교하자면 LP판은 그냥 한마디로 음악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죠? 음악이 이렇게 흐르는데 디지털 CD 음반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분절적으로 딱딱딱딱 꺾어져서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론 이렇게 꺾어져서 흘러가면은 우리 귀는 그걸 이 차이를 못 느끼죠, 대부분은, 그죠? 비슷하게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하게 들릴 뿐이라는 거지 사실은, 그죠? 아까 말한 것처럼 보라색이 아니라 그냥, 그죠? 빨간색, 파란색 찍어 놓은 건데도 우리는 보라색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아날로그주의자, 언플러그드 뮤직 아시죠, 그죠? 이 전자 장치를 사용하지 않은 생음악주의자 입장에서는 야 이거는 진짜 음악이 아니다. 이 디지털 이렇게 그 전자기기를 듣는 것은 왜냐면은 이게 날아간다는 거지. 이 부분이 이제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보시면요, 그죠? 원래 이렇게 연속적인데 이건 꺾어놨잖아. 아무리 잘게 쪼개도 이게 날아가는 게 있다. 디지털화했을 때 상실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래서 그런 말을 많이 쓰는 거냐. 디지털 음원은 좀 딱딱해. 뭐 그런 말 써요. 딱딱하고 좀 경직돼 있고 역시 아날로그적 감성이 뭐 부드럽고 얘기하는 게 요런 그런 것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도 나중 문제예요. 나중 문제고. 어쨌든 우리가 왜 아날로그적 감성이라는 표현 쓰나요? 아날로그적 감성. 이 결국 이 연속적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연속적이고 이 디지털했을 때 상실되는 부분 없이 온전히 뭔가 느끼는 그런 경험이 진짜 경험이다. 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이제 처음 한 얘기로 다시 돌아왔네. 처음 이제 음반주의. 그러니까 이게 20세기에는 이런 흐름이 있었어요. 그거는 음악이 아니라는 거지. 음반으로 듣는 거는 음반 자체가 아예 이거는 레코딩 된 거니까 이거는 디지털화된 거 이렇게 된 거니까 이거는 진짜 음악이 아니다. 그냥 음악의 이미지일 뿐이다. 음악의 이미지. 그래서 이런 이미지 아세요? 그 유명한 20세기 지휘자, 그죠? 세르지오 첼리비다케, 그죠? 아주 뭐 노인네 꼬장꼬장하게 생겼죠, 그죠? 꼬장꼬장하게 생겼는데 벌써 딱 그래요. 이제 이런 사람이 이제 그 아날로그주의자인 거지. 아날로그. 디지털에 반대하는 아날로그주의자. 그래서 요게 참 재밌잖아, 이런 표현이. 레코드로 음악을 듣는 것은 브리지트 바르도의 사진을 품고 잠재도 같다. 그러니까 브리지트 바르도가 아주 그 프랑스의 그 육제파 배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브리지트 바르도의 사진은 뭡니까 이게? 이미지죠, 이미지, 그죠? 이미지에 불과한데, 그죠? 네가 예쁜 여자 안고 자는 게 아니라 그 사진 안고 이 이미지를 경험하면서 이게 진짜다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레코드로 음악 듣는 거는 그거 똑같다. 왜냐면 결국 레코드도 이미지 오브 뮤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죠? 음악이 진짜 음악이 아니라 음악의 이미지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세르지오 첼리비다케는 레코딩을 극단적으로 거부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레코드가 무지무지 비쌌어요. 없으니까.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백판 이런 거 몰래 녹음하고 이런 거밖에 없었어요.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오히려 그래가지고 희귀성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카라얀만큼 유명하지. 카라얀이 첼리비다케가 야 그건 코카콜라처럼 찍어내니까 카라얀은 찍어내는 건데 그게 무슨 깡통이 되는 자, 그래서 그죠? 자, 그래서 요 정도 일단 말씀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또 연결해서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그거 하나 일단 오늘 포인트로 요게 디지털 하게 되면은
한편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물론 이것도 사실 한편으로 얘기해 보는 겁니다. 우리 또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다르게 볼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야 결국 남는 거는, 우리가 경험하는 거는 이미지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죠? seem to be. 그래서 디지털 시대가 한편으로는 이미지 시대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시작점, 그죠? 그러니까 쉐라, 다음 주에 이제 쉐라 하시겠죠. 이 기타 그런 그림들아니에요. 쉐라의 결국 그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그죠?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의 본격적인 전환이 시작된, 그죠? 그런 그림, 그것을 알리는 바로. 그래서 그 뒤로도 다 미술의 토대를 과학에서 추구한 대표적 인물이면서 그런 얘기를 우리가 다음번 딱 6개의 그림 가지고 그렇게 그 역사에 남는 사람이 됐죠. 물론 쉐라도 일찍 죽었습니다.